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23년 만에 은행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것도 생소한 인터넷 전문 은행인데요. 어제 카카오와 KT 컨소시엄 두 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점포 없이 인터넷으로만 가동되는 은행이 나온다는 건데 궁금한 게 많으시죠? 2부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펀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살 수 있도록 한 펀드 슈퍼마켓은 문을 연 지가 꽤 됐는데요. 이번에는 보험 슈퍼마켓이 문을 연다고 합니다. 이름은 보험 다 모아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보험은 약관 보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특히 특판 뭐뭐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점점점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과연 소비자가 이곳을 통해서 혼자 잘 가입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주의할 점이 많을 텐데요.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월요일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인데 별로 출발이 안 좋나요? 그러게 왜 항상 제가 방송하는 월요일만 이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다른 요일도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이 시장을 끌어내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은 31.68포인트가 빠진 1991.31포인트로 끝났고요. 코스닥 시장은 6.44포인트가 빠진 687.77포인트로 끝났는데 네.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만 5,417억을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48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2,798억 정도 나왔는데 그리고 기관이 345억 정도 플러스로 나온 걸 감안하다 보면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를 기관이 받아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외국인 매도의 요인으로 잡히고 있는 것들이 그동안 조금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현실화된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MSCI 이머징 마켓 지수가 좀 이제 변경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정기 변경돼서 10월 1일부터 이제 다시 운영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알리바바라든가 바이두 같이 이제 중국 ADR 있죠. 미국 시장 한강된 중국 ADR이 된 이런 회사들이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에 편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구매 주식 비중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일정 부분 반영이 된 걸로 감안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주말에 중국 시장이 5.48%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폭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그러니까 한 0.4% 정도 빠지는 걸로 나오고 있는. 지금은 낙폭이 좀 안정이 됐군요. 좀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도 시장에서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하락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 왜 이렇게 갑자기 또 내리는 건가요? 중국 증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동안 좀 이렇게 스탑돼 있던 IPO가 다시 재개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수의 회사들이 IPO를 대기하고 있고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또 안 좋은 수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좀 작전이다 뭐다 이렇게 좀 안 좋은 어떤 부정적인 얘기가 있다 보니까 중국 증권감독기관에서 이쪽에서 또 이제 어떤 내사를 나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빠진 부분이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그 MSCI 지수에 대한 그 외국인의 리밸런싱 규모가 오늘 끌어내린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께 좀 빠지게 되는 게 정해졌나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 부분 자체를 중국 주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빠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MSCI 이머징 마켓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 규모가 한 1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742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는 지수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줄어들면 기계적으로 주식을 팔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거지 꼭 찾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단지 유추해서 해석을 해보는 것뿐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떨어졌으면은 대형주들은 다 좀 맥을 못 쳤겠네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일부 예를 들어 KTNG라든지 KT라든지 이렇게 배당 관련된 주식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개별 종목군 쪽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개별적인 유효한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 주말 어제죠. 이 인터넷 은행 사업자로 선정된 곳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들의 주가는 그래도 좀 오르지 않았나요?
아침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네. 근데 특히 이제 보안 관련된 쪽, 인터넷 은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네. 보안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안 관련된 쪽 종목들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리고 인터넷 은행 쪽도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향후 한 3, 4년 동안 적자를 면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오름폭이 좀 축소된 그런 모습은 있지만 대부분 상승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얼마나 올랐어요? KT랑? 지금 KT는 150원 올라가지고 29,950원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잠깐 아까는 거의 뭐 5% 이상 6% 오르고 그러더라고요. 카카오는 3.88% 올라서 끝났습니다. 4,500원 안정을 찾으면서 끝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끝나고 이 사이버 먼데이 오기 전에 이제 시장이 열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효과가 좀 있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가 사실은 이제 옐런 의장이 예. 12월 1일 날 컨퍼런스 연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12월 3일 날이 또 미국의 합동경제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할 예정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정말 할 건지 네. 이 여부를 알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걸 감안했을 때 12월 4일 날 나오는 미국의 11월 비농업 부분 고용지수 증가 수가 네. 가장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예. 더하기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사이버 먼데이에 나오는 어떤 그 매출 증대 네네. 여부가 결론적으로 이제 FOMC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예. 자체를 확실시 시켜준다고 할까요? 네네. 이렇게 불확실성을 될 것 같습니다. 없애주느냐 아니면은 뭐 그렇습니다. 더 불확실하게 가느냐가 그렇죠.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증시 SK증권 명동 PIB센터의 김준석 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한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물가가 안정된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사는 물건의 값들은 많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특히 네. 소주값 오른다는 소식 때문에 다들 좀 화를 내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많았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소주값 인상이 오늘부터 이제 전격식. 오늘부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소주를 또 마셔야 되는데 어, 벌써부터 속이 쓰립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하이트진로가 오늘부터 참이슬 출고 가격을 5.62% 인상하기로 했고요. 얼마가 되죠, 그러면요? 병당 그 출고 가격이 961.7원이었는데 네. 54원 오른 1015.70원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하이트가 소주 시장 점유율 1위고요. 이제 롯데주류의 처음처럼 2위인데 뭐 롯데주류는 아직은 인상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고는 하는데 네. 조만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무학이라든가 이런 다른 지방에 있는 소주 업체들도 시차를 두고 가격을 올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소주값 오른 게 뭐 몇 년간 이 물가가 오르고 그랬는데 소주값이 가짝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물가 인상분을 반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맥주값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네. 조만간 맥주값도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한 번 이제 뉴스가 됐습니다만 내년에는 이제 공병값이 이제 오르게 될 예정인데요. 그렇죠. 공병값이 지금 소주의 경우 40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70원 정도 오른 110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될 예정입니다. 요 인상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된 것이어서 내년에는 요 인상분까지 포함이 돼서 소주값이 한 번 더 이렇게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출고 가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 사게 되는 가격은 더 많이 오르겠네요. 그렇죠. 이게 출고 가격 오늘 오르는 게 50원 정도고요. 네. 내년에 70원이 더 오르니까 120원 정도가 오르게 되는데요. 요게 지금 출고가 기준으로 1,015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마트가 할인마트 같은 데서 판매되는 값이 1,070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여기에 단순하게 120원만 더하면 사실은 이거보다 이제 유통 마진을 더 더하기 때문에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이마트 같은 할인마트에서 팔리는 값의 약 3배 정도 가격으로 일반 음식점에서 가격을 책정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할인마트에서 400원 정도에 만약에 팔린다고 하면 음식점에서는 4,000원 정도로 팔릴 가능성이 상당히 소주 많습니다. 한 병 값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3,000원 정도 되는데요. 예. 이게 이제 뭐 1,200원 단순히 곱해서 3하면 3,600원이긴 하지만 예. 대부분 반올림을 하겠죠. 1,0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반영을 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또 오르는 게 저는 이제 살림을 하다 보니 쓰레기 봉투 굉장히 아끼거든요. 네. 정말 꼭꼭하다 터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렇죠. 이 가격도 지금 서울시 자치구 중에 거의 대부분이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25개 자치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 중에 이미 20곳에서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이미 올렸고 나머지 네. 5군데도 내년 중에는 올릴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가격이 1리터 기준으로 평균 120원에서 140원으로 이미 17% 정도가 올랐고요. 네. 일반 쓰레기 20리터 기준으로는 363원에서 440원으로 지금 21%가 올랐는데 예. 또 나머지 자치구에서 더 올리면 이 인상폭은 더 커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면 다 따라가게 되니까요. 네. 그리고 다들 안정됐다 그러는데 저는 요즘 양파도 잘 못 사겠고요. 그러니까요. 예, 무도 굉장히 비싸고 그래요. 작은 망 하나에 4,000원 뭐 이렇게 팔더라고요. 4,000원이면 그 동네는 좀 싸게 파시는 거예요. 작은 겁니다. 예, 세 6,000원 막 개인가 이렇게 돼야 갑니다. 되니까. 예. 아이고, 그렇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채소값,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죠. 네. 채소값하고 육류, 정육 가격이 상당히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양파값이 96% 정도 올랐다고 하고요. 마늘, 대파는 43%, 네. 61% 이렇게 올랐습니다. 뭐 안 오른 게 사실 없는데요. 양배추 22%, 배추, 무 16%, 13%, 또 상추나 얼갈이 배추도 16% 올랐고 한우, 등심, 갈비도 각각 16%, 15% 정도 올랐습니다. 네. 이 물가라는 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해서 평균을 내기 때문에 지금 유가 내려가는 게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미치죠. 네, 예. 이렇게 내려간 것으로 보이지만 장바구니 물가는 점점점 다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여기에 또 전세값도 포함이 될 거고요. 그렇겠죠. 예. 네, 학원비 뭐 이런 것들은 좀 다 올랐죠. 체감하는 물가는 상당히 좀 높으니 물가 당국에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했던 게 한중 FTA가 이제 추인이 되느냐, 비준 네. 처리가 되느냐 아니냐였는데 네. 일단은 방금 전에 여야가 이 비준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아직 국회는 오른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당론을 이미 정해서 그러니까 여야의 합의 정도로. 네, 예. 합의 정도가 이미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한중 FTA 경제 효과는 크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의 추산이긴 하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면 GDP가 5년간 0.3%, 네. 10년간 0.96%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0년간 연평균 4억 3,300만 달러, 거의 한 5천억 원 이상 되는 무역수지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업들, 수출 기업들,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관세 철폐라든가 중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소비재의 수입 관세가 매우 높았는데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좀 철폐가 되면 그런 소비재 수출 부분에서 효과를 좀 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 말고도 지금 FTA 비준해야 되는 게 몇 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베트남하고 뉴질랜드 FTA도 함께 오늘 논의가 될 네. 예정인데요. 베트남은 GDP 증가 효과는 0.01% 정도로 크지는 않지만 무역 수지 효과로 한 1억 불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하고 있고요. 이 베트남과 무역 규모가 지금 일본을 앞설 정도로 많이 크고 있거든요. 또 한국의 섬유 기업이라든가 자동차, 화학, 전기 분야에서 이미 진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향후 점점 더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다만 새우나 좀 어패류 이런 수산물 쪽은 베트남이 워낙 싸기 그렇겠죠. 때문에 예. 좀 우리 쪽으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뉴질랜드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농업이 위주로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기계류, 자동차, 전기 제품 이런 공산품들을 모두 수입에 의존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다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곳이어서 이 무역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약 15년간 평균 6,200만 달러 가량의 무역 수지 흑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면 믿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믿기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너무 장밋빛 좀
전망인 예.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물론 기대는. 예 제대로 예측을 하시긴 했겠지만 네. 낙농업계라든지 이쪽에서는 참 또 피해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한중 FTA도 보면은 농업 분야는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보호막은 일단 쳐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원금을 어느 정도 좀 주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 지원금 얘기를 가 이미 좀 논의가 되고 있고 이 예. 한중 FTA로 수혜를 보는 기업들한테서 기금을 걷자 뭐 이런 아이디어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 기금이 과연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렇군요. 조사한 결과가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 기억 한번 더듬어 보시면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것을 우리가 예, 정말 옛날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 김영삼 정부 네. 시절이었고요. 그때 쌀 시장 개방을 우리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 조건으로 그 당시에 이제 농민들이 굉장히 그 시위도 많이 하고 네. 반발이 심했는데 요거를 달래기 위해서 농촌 지원금을 주기 시작을 한 게 1994년 이후입니다. 이때부터 2011년까지가 통계가 잡혔는데요. 16년간 농가 보조금으로 지원한 게 185조 원. 그 이후에는 집계가 잡히지 않았지만 대충 네. 추산을 해보면 지금까지 약 200조 원 정도를 농가에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농가만 이렇게 지원받아도 되는 건가요? 뭐 이게 연도를 나누면 좀 액수는 줄어들고 있겠지만 워낙 이 농가 쪽이 사실은 정치권의 표밭이기 때문에 네. 지원금을 이렇게 팍팍 퍼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가에서 200조 원씩이나 지원을 받았는데 농가의 소득이 과연 그만큼 늘었느냐 네. 이거를 살펴봤더니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2003년 농가 소득이 2,687만 원 정도였는데요. 2014년에 3,495만 원으로 기록이 됐고요. 2005년 3,050만 원을 기록한 이후에 거의 한 10년간 3천만 원대에서 계속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200조 원의 지원금이 농가 소득 증대로 쓰인 게 아니고 네. 어딘가로 샜다라는 그런 방증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요번에 한중 FTA에서 또 이런 지원금 얘기가 나올 텐데 이게 어떻게 잘 쓰이는지도 네. 좀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는 한도 있는 데까지 다 쓰면은 신용등급 낮아지는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좀 달라진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신용조회 회사 크레딧 뷰로라고 하는데요. 코리아 크레딧 뷰로의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에서 현금 서비스 한도 소진율이 평가 요소에서 제외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그렇게 밝혔고요. 이 현금 서비스를 쓴다는 것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쓰는 것이기 유동성이 때문에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신용평가 점수에 마이너스로 이렇게 매겼었는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서비스를 덜 쓰기 위해서 한도를 500만 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예. 100만 원으로 줄여놓고 잠시 급전을 한 50만 원, 60만 원 쓰면 이게 소진율 60%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거죠. 500만 원 책정을 한 카드 10군데를 만들어 놓고 50만 원씩 뺐으면 소진율이 굉장히 적게 나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신용평가가 덜 나왔는데 이런 예. 게 정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포스트 그래놀라는 우유엔 더 고소하고 포스트 그래놀라는 요거트엔 더 바삭하죠. 왜? 두 번 구웠으니까. 기억하세요. 두 번 구워 완벽한 아침. 그래놀라는 포스트.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선정이 됐죠. KT가 이끄는 K뱅크 그리고 카카오 컨소시엄이 이끄는 카카오뱅크가 이제 문을 열게 됐는데요. 인터넷 전문은행이란 무엇이고 또 향후에 우리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생생경제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생경제 열심히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네모메이스 한 박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있습니다. 또 아르헨티나 탱고와 한국 음악의 콜라보를 선보이는 정동극장 기획 공연입니다.
전통 ING 제냐 탱고 콘서트에 초대하는 초대장도 저희가 마련을 해놨습니다. 생생경제 들으시면서요. 어떤 의견이든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몇 분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들으시고요. 2부로 이어집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살맛 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윤경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생생 인터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지금 등장을 하게 됐는데 무엇이 달라질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연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처음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두 곳입니다. 카카오 그리고 KT가 이끄는 각각의 컨소시엄 두 곳이 선정이 됐는데 금융시장의 판도를 엄청나게 바꿀 것이다라는 기사 제목도 있고요. 또 뭐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더 궁금한데요. 건국대 금융IT학과의 이영환 교수님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우리나라의 은행이 23년 만에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정말 다른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게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인터넷 전문 은행은 기존에 인터넷 뱅킹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인지 좀 궁금한데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예. 우리 소비자들은 이제 생각하기에 예. 우리 은행 쓰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인터넷 은행이 뭐야 도대체 무슨 네. 소리야 이러고 예. 얘기할 수 있는데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은행하고 다른 게 예. 이제 지점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예 없는 거죠. 지점이 이제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네.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뭐 본사 기능을 하는 정도의 그런 지점만 있고 예. 그런 것만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모든 인터넷 서비스가 다 온라인으로 될 거다 하는 점에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뱅킹을 쓴다 그러면 모든 서비스는 지점이나 본사에서 다 하고 있었고 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온라인 서비스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갈수록 우리 소비자들이 은행 지점을 찾아갈 일이 없게 됐어요. 예. 그 은행 갈 일이 1년에 한 번 사실 대출 받기 전에는 갈 일이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니까 지점이 전혀 필요 없는데 지점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 유지 보수하는 엄청난 유지 비용이 들어가고 그 네트워크 예. 그 유지하는 비용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인건비라든지 뭐 그렇죠. 지점 운영비 이런 건가요?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는 그 네트워크를 따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네트워크 구성비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다 줄여버리겠다 하는 은행이 되는 게 인터넷 은행이 되는 거죠. 인터넷 전문은행. 그렇죠. 근데 어제 이제 KT 컨소시엄하고 카카오 컨소시엄 두 곳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렇죠. 이 두 곳이 선정된 이유는 뭘까요? 이번에 KT하고 카카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뭐 다른 컨소시엄이 있었죠. 네, 인터파크 예. 컨소시엄이 있었는데 세 컨소시엄이 사실은 다 비슷했어요. 다 네.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박빙이었는데 가장 크게 저기가 된 거는 문제가 된 거는 아마 아이뱅크 같은 경우 인터파크 예.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을 하겠다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경제가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대출이 조금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어요. 예. 금융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방식이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그 아이뱅크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뱅크도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플랜을 제출하고 그래서 네. 누가 됐어도 그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생각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KT는 우리나라 거대 통신 공룡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카톡이라는 엄청난 기반의 메시징 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둘 다 고객 기반이 확실하고 더 잘 퍼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예, 그거죠.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그 회원이 3,800만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3,000만이고 그러니까 소비자로 보면은 굉장히 큰 고객인데 네.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영세 사업자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네. 중소 사업자들이 워낙 많이 붙어 있으니까 그분들 상대로 하겠다는 비즈니스 플랜이었는데 일반 소비자냐 아니면 사업자냐 하는 네. 거에 그 비즈니스 플랜에 이거 라이선스를 주는 선정된 것에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근데 진짜 금융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 점포에 원래 가지 않았고요, 잘. 인터넷으로 거의 해결하고 안 되면 ATM 쓰는 정도였는데 그렇죠. 뭐가 달라지고 뭐가 이점이냐 이게 궁금해요. 지금까지는 이제 공인인증서를 받으러 한번 갔어야 되거든요, 네. 은행에. 근데 그게 없어지면서 이제 비대면 인증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은행 지점에 아예 안 가고서도 인증이 가능하고 가능한 기술들을 이제 이분들이 보여야 되거든요.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통장 개설이나 대출이나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간편해집니다. 근데 비대면을 혹시라도 하면서. 지금도 은행 지점에 가서도 대포 통장도 만들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통장을 막 발급해도 되나요? 그럼 그만한 기술들을 이제 보안 기술이라든지 그런 기술들을 이제 이분들이 내놔야 되는 거죠. 그런 예. 것들이 앞으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뭐 지문이라든지 홍채 인식이라든지 뭐 이런 지문도 것들이 그렇고, 될까요? 홍채 인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 지금 제한이 돼 있는데요. 그런 네. 방법들을 이분들이 써서 그런 것을 비대면 심사를 하더라도 지금 가서 하는 것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이분들이 입증을 한번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점을 운영하는 데 드는 돈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돈 아껴서 금리 좀 낮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그렇죠.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죠? 그렇죠. 예. 저축에는 금리를 주고 예. 저축예금에 대해서는 예금 금리를 높게 주고 대출 그다음에 금리는 대출에 대해서는 네. 대출 금리를 낮게 해주겠다. 예. 그런 게 지금 이분들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게 네. 일단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점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 새로운 사업자들의 비즈니스에 굉장히 큰 부분이 저기들이 유지 비용이 굉장히 없어지거든요. 확 없어지고 네.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점에 나가 있는 직원들을 이제 고용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네. 그 오버헤드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근데 그래서 교수님 그럴 수는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은행은 예대 마진으로 장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금을 많이 받아야지 대출을 그만큼 해주는데 이들 은행은 카카오톡 사용자가 다 카카오뱅크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러면은 사실은 중금리 대출 상품을 내놔도 사갈 사람이 없고 글쎄요. 약간 좀 미스매칭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그게 아주 굉장히 좋으신 적인데요. 예. 지적인데요. 사실 은행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디에 ABC 은행을 쓰고 있다 그러면 예. 내일 가갖고 이거 되게 좋아, 서비스 좋아, 금리 1% 더 준대 그러면서 내 은행을 확 바꾸는 거 그거 쉽지 않거든요. 안 쉽죠. 예. 그러니까 이 인터넷 은행 지금 사업자들 두 사업자들은 그거를 어필을 해야 됩니다. 예. 어필을 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훨씬 더 혁신적이고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주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금 금리도 높을 뿐더러 대출 같은 경우 받으면은 너 더 낮아집니다. 이러고선 굉장히 그 매력적인 네. 서비스를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참 사실은 쉽지 않은 그렇죠.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 개발이라든지 혹은 뭐 그렇지, 서비스를 위한 어떤 마케팅 비용 이런 그럼요. 것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예. 것 때문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걸 외국의 경우는 이런 게 실패한 경우도 좀 있습니다. 아, 어디가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도쿄시에서 도쿄은행 같은 걸 만들어서 했다가 실패도 예. 하고 실패한 경우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미 그런 경우를 다 봤기 때문에 이제 비즈니스 플랜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실패하지는 않겠지만 이제부터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쉽지 않을 거다는 예, 거죠. 우리 금융업계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 은행들 많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이게 이분들이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금융 소외됐던 계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보면 이제 거의 약탈적 금리에 의해서 굉장히 그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런 재산상의 그 하락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솔루션이 좀 돼줬으면 좋겠다 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실제로는 저는 그렇다고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규제가 굉장히 심한 은행의 금융권에 관해서 규제가 굉장히 심한데 이분들을 통해서 규제가 이제 풀릴 거거든요. 네. 이분들을 서포트 하려고 그러니까 많은 규제들이 이제 풀려나갈 텐데 그런 규제를 푸는 선도주자가 돼서 금융권이 규제가 확 풀려나가는 그런 산업으로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금융이 굉장히 그 경쟁력이 없거든요. 네. 우리나라 금융이 지난번에 보면은 전 세계 87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권의 경쟁력이 워낙 없는데 네. 그걸 생각하면은 이분들이 좀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규제를 풀면서 경쟁력을 쌓아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초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영업 적자가 뭐 몇 년간은 난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꼭 가야지 되는 그렇죠. 부분으로 꼭 봐야 필요한 되겠습니다. 서비스입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국대 금융 IT학과의 이영환 교수였습니다. 생생 알짜 부동산. 알짜 부동산 시간입니다. 세준코리아의 김학권 대표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때는 저희가 막 부동산 시장에 매매가 활성화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렇죠. 최근 한 몇 주간은 계속 공급 과잉 우려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서울 지역의 일부 아파트 값은 또 18개월 만에 내렸더라고요. 그러게 의미가 상당히 있는데요. 예, 어떻게 봐야 서울 되나요? 지역의 그 11월 넷째 주 아파트 매매 가격이 0.04% 올랐거든요. 예. 전주 대비 0.03%가 내렸는데 이 가운데서 관악구가 0.06%, 노원구가 0.03%, 강동구가 0.03%가 하락했는데 강동구는 2주 연속 하락을 했고요. 네. 이 아파트 가격을 보면 노원구 상계동의 그 B아파트 전용 면적 68제곱미터가 지난주에 3억 원에 거래됐는데 지지난주보다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빠졌어요. 예. 이게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또 아파트 거래량도 상당히 감소했는데 11월 29일 기준에서 9,272건 서울 기준이죠. 지난달에 11,670건이었으니까 20%가 감소를 했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값 하락세인 그 노원구는 30%, 관악구는 28%가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지표에서 그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서 진짜 대세 하락기에 접어든 거 아니냐는 그 우려 속에 네. 또 겨울 비수기도 있고 한꺼번에 과열에 대한 그 숨고르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있는데 뭐 대체적으로는 내년 한 2, 3월 정도는 가봐야 흐름을 알겠다 하는 의견이 대부분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대세 하락이다라고 진단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유하고 긍정적인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예. 일부 지역에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올랐거든요. 집값이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그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실수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을 느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노원구 뭐 이런 데 보면은 교육시장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고요. 그렇죠. 예, 중산층이 학군 뭐 위주로 해가지고 좀 많이 몰리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 변동이 큰 게 어떤 좀 의미가 크지 않나 싶기는 한데요.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 비수기 때문에 아니냐는 의견에 그 노원구 중계동에 예, 우리공인 부동산 대표가 하신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중계동은 학군 수요 때문에 사실 11월하고 12월이 굉장히 바쁘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 거래가 없어가지고 정말 이 저 대표님도 정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거 이제 그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올랐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그 강서구 방화동 우성아파트 84제곱미터는 1년 사이 한 6천에서 1억 정도 올랐거든요. 네.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단기간에 너무 가격이 많이 상승한 데다가 또 내년에 이제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 이렇게 금융 규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수요들이 조금 관망세로 돌아선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신규 분양 시장의 열기도 조금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데요. 네. 지방은 이미 뭐 균열이 많이 간 상태고요. 네.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도 인기 신도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일회라든지 그다음에 광교라든지 미사 이런 지역들은 괜찮습니다만 민간 택지들이 민간 업체들이 택지 조성을 해가지고 분양하는 단지들은 2순위에서도 미달되는 상태가 많이 들어서고 있고 물론 이제 청약률은 높지만 또 그 계약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점이 상당히 있어서 이 우려가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일단 올해까지는 무조건 좀 많이 풀어줬잖아요, 정부에서 정책을요. 그렇죠. 그러다가 대출도 조인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좀 얼어붙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정말 정부가 그 진퇴양난에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정말 지금 정부가 1,2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금액하고 상환적을 굉장히 강화를 하기로 했잖아요. 여기다가 최근에 이제 중도금 집단대출 기준을 까다롭게 좀 네. 하기로 했다는 방침이 예. 생겨졌어요. 그러니까 주택자 이상기류가 감지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금융규제를 강화하면은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할 것을 사실은 그 정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죠.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그 지난 24일 날 가계부채 관리 방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네. 발표 시기를 늦췄거든요. 예. 여기다 이제 또 일부 언론들도 상당히 좀 가세해서 이렇게 막 안 좋을 때는 막 뻥튀기식 기사를 막 양산하기도 하고. 근데 정부가 지금 좀 지금 중심을 잡아야 돼요. 예.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한 마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연말에는 뭐 내년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든지 금융이 제일 지금 그 시스템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좀 그 방향을 잡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제주도 얘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그렇죠. 이 제2공항 발표 때문에 주변에 막 웃음꽃이 피신 분도 있고요. 예. 예,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땅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 때문에 토지값이 들썩들썩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실제로 저도 이제 제주도에 저희가 또 개발한 그 호텔이 있어가지고 제주도 사람들 통화를 자주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최근에 그 중국 사람들이 많이 그 제주에 토지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또 국내 투자들도 많이 또 사자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땅값이 크게 올랐는데 서귀포의 안덕면 그 일대 임야가 올 초만 해도 3.3제곱미터 11만 원에 불과했는데 지금 네. 현재 80만 원 좀 한다고요. 7배, 8배. 그렇죠. 제주 시내 이제 이동 택지 개발지인가, 그러니까 그 택지죠. 그러니까 주택지인데 여기도 올 초에는 한 300만 원 했는데 지금 한 600만 원 정도 올랐고 예.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4년 전에 3.3제곱미터가 840만 했던 분양가가 최근에는 3.3제곱미터 2천만 원까지 올라가지고 139제곱미터의 전용 면적 가격이 10억 원을 호가한다니까 거의 뭐 서울하고 맞먹는 수준까지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그 제2공항 들어선다는 서귀포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제주시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3, 4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올랐는데 네. 제주도의 그 유입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죠. 내국인도 많이 늘고 또 예. 외국인들도 많이 그 선호하고 그다음에 그 제주도 그 공항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2009년에 1,135만이었는데 꽉 찼죠, 이제. 그렇죠. 정말. 지난해 예. 2,320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주도가 이제 제2공항이 그 개항을 하면은 2025년에는 한 4천만 명 정도를 예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입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 예정이고 또 정주 인구도 많이 늘고 또 그 관광객도 많이 늘 예정이어서 아마 그 토지값하고 그 땅값 집값 상당히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개발 가능한 토지들 빼고는
다른 지역, 다른 땅도 덩달아서 이렇게 거품이 끼리 우리가 상당히 있는 것도 산지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땅이라고 하면은 개발이 안 될 만한 그렇죠. 땅도 제주도가 오른다는-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기획부동산들이 많이 개입을 해서 네. 막 싸게 쪼개가지고 파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 우리나라 그 육지 사람들은 그 제주도 땅이라면 너무나 선호하기 때문에 네. 그 기획부동산들에 속아가지고 땅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런 것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거는 영원히 개발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제주도도 그냥 무분별하게 개발한 걸 막기 위해서 뭐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을 못 짓는 땅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네. 제주도는 그 도로가 개설된 않은 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호재가 있는 거라든지 개발 가능한 토지들을 좀 골라서 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일단은 그 또 도시계획 확인은 띄워보고 뭐 관공서를 분명히 들어가서 자기가 네. 원하는 토지가 있으면 요거가 뭐 개발 호재가 있다든지 뭐 도로 개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짚어볼 필요가 있죠. 뭐 등기부 등본 같은 걸 보는 건가요? 등기부 등본 말고는 도시계획 확인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땅이 예. 무슨 용도고 생산 녹지고 뭐 자연 녹지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걸 가지고 시청에 들어가서 확인해도 되고 아니면 뭐 잘 아는 설계사무소에서 짚어봐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짚어줄 수가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주시청이나 서귀포시청에 가서 그렇죠. 그런 거를 띄워보고 그렇죠. 이게 개발될 수 있는 땅이 아니면은 기획부동산들의 이 눈속임에 절대 속으면 안 되겠군요. 지금 그런 토지들을 한 15년 전에 서울에서 많이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땅은 아직도 개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라고 네. 무조건 뭐 그냥 아주 그냥 뭐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025년에 제주공항 연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개발 호재가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무슨 개발 호재라든지 뭐 그 항구가 공항이 들어온다든지 뭐 이러면 한 3, 4개월 동안 아주 굉장히 들썩거리거든요. 네. 또 어느 정도 또 이제 또 식은 다음에 또 그게 이제 본격화되면 오르는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필요치 않는 사람들은 좀 네. 그 관망할 필요가 있고 네. 어느 정도 시점에 조금 수그러진 다음에 토지를 고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였습니다.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이번 시간은 속쓰림의 완료형을 배워볼 거예요. 겔포스 G-E-L 이 겔에 포스 전미사를 더하는 거죠. 겔포스 겔 성분이 위벽을 빈틈없이 빠르게 감싸주니까 속쓰림 바이바이. 속쓰림은 겔포스 겔포스 M 보령제약. 뭐대요? 빨리 나와. 아침부터 분주한 장수군 머는마을 어르신들. 오늘은 작은 영화관의 김선태 씨가 마을 어르신들의 영화 관람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날입니다.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당신은 햇살 좋은 날 산책을 좋아하고 아이와 빵을 굽는 오후의 여유도 놓치지 않는 특별한 감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맞는 아이파크로 올라오세요. 김포에 2개의 아이파크가 옵니다. 김포 한강 아이파크, 김포 사우 아이파크, 모델하우스 오픈 중 1600-5008 현대산업개발.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안녕하세요. 이연복 셰프입니다. 팔도 짜장면 아세요? 갓 볶아낸 야채에 불맛 돋는 춘장을 쫙! 이래야 진짜 짜장면이죠. 오늘 팔도 짜장면 한 그릇 어떠세요?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팔도 짜장면.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펀드 슈퍼마켓이라고는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 펀드 가입을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한 곳에서 모아서 보고 가입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보험도 그렇게 팔 수 있는 보험 슈퍼마켓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이름은 보험 다모아라는 사이트인데요.
근데 보험 가입하는 게 상당히 좀 까다롭잖아요. 설명을 아주 세세하게 들어도 저도 잘 모르는 약관들도 항상 있고 나중에 보면은 꼼꼼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었던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에서 내가 가입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잠시 후 3부에서 보험 담보화 사이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또 제대로 활용하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